네, 저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일단은 뭐 정말 많은 질문이 필요한 12월 시작부터 좀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단 유동성과 코인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 그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제작진분들도 그렇고 저한테 미리 이렇게 경고를 주셨는데 무서우신 분이시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웬만하면 기계가 어디 가서 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예. 저희 프리마켓 뉴욕 전체 1, 2부 출연자 통틀어서 제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이충광 대표님은 제가 오늘 좀 긴장이 됩니다. 제가 오늘 공부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오늘 진짜 이 대본을 30분 동안 계속 찾아보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제 저는 공부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저 자리에 나올 때는 공부 안 했잖아요. 무서운 사람이 원래 안 무섭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우는 오케이. 애기 적준다고. 네. 자, 그러면 일단 시장 관점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 시장이 저희가 11월 초부터였을 거예요. 코인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제 뭐 금 가격도 같이 내려오고 그리고는 11월 중순부터는 이게 나스닥 가치도 같이 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밈 주식들도 고점에서 많이 밀렸고 그리고는 좀 잘 버티고 반등하나 싶었는데 어제자로 갑자기 뭐 해킹 뉴스에 거기다가 엔화 이슈까지 같이 붙으면서 다시 또 8만 초반대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밀렸고 그러면서 어제 또 밈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5% 10%씩 다들 급 나가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금 가격 좀 흔들렸고 계속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비트코인과 함께 레버리지, 그다음에 유동성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 쪽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또 불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뭐 바람 잘 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늘 그렇지만 이슈가 항상 넘쳐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이슈가 정말 그 펀더멘탈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지 아닌지를 좀 우리가 왜 그 종목도 옥석 가리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미국 시장을 뭐 한 20, 30년 봐온 사람으로 보면 미국이 전 세계 모든 이슈를 거의 빨아들이는 미국발 이슈, 미국으로의 이슈 뭐 그런 건 중요하니까 보면 항상 이슈가 항상 바람 잘 날이 없는데 뭘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가격 중심으로 보느냐 좀 뜬금없는 말씀인데 가격이 등락하는 거에 휘둘릴 거냐 가격이 반영하는 펀더멘털 실물 경기를 중심으로 볼 거냐 아주 크게는 저는 실물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식이 반영하는 거는 회사의 펀더멘털이고 회사에 속해져 있는 거는 경기 펀더멘털이고 이런 것처럼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이슈가 많고 뭐 말하기 시작하면 지금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말일 날 인민은행이 13개 부처 통합회의 하면서 비트코인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홍보 자료부터 뭐든 다 금지했어요, 지금. 그게 이제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 맞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전 세계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제가 지금 한 3주째 계속 유동성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유동성 문제라고 봐요.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그래프 박종훈 팀장님 계실 때도 몇 번 보여드렸는데 제가 계속 팔로우하는 그래프 중에 왼쪽 그래프가 미국 유동성의 프록시입니다. 프록시라고 하는 건 이거 밑에서 한꺼번에 보는 뭐 어떤 인덱스 같은 그런 뜻인데 여러 가지 그래프 중에 저 빨강색 그래프가 미국 전체 경제 전체 유동성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빨강색 그래프가 지금 제가 요 박스 띄워놓은 요 부분에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7월 정도 되거든요. 7월부터 단기 고점 딱 찍고 쑥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가 미국 전체 유동성 6,300조 달러에서 6,300억 달러에서 지금 5,600억 달러, 5,500억 달러까지 쑥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가격을 가진 자산이건 간에 뭐 그걸 살려고 하는 돈이 들어가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고 빠지면 가격이 빠지는 거거든요. 거기다 대고 우리가 정책 갖다 대고 펀더멘털 갖다 대고 뭐 이슈 갖다 대는데 결국은 이렇게 시중 경제 전체 유동성이 계속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 흔들리는 거 유동성 저는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유동성 프락시라고 봐요. 어떤 펀더멘털은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인트린식 밸류라는 게 없잖아요. 기초 자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재 가치라는 게 없는 자산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흔들리는 거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M7 테크주들 흔들리는 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펀더멘털 전혀 흔들리는 거 없습니다 지금. 가격 부담에 대한 하락인 거예요. 단기 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변동성 정도라고 보거든요. 벌러틸리티라고. 근데 이걸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오른쪽에 소파 금리인데 이 소파 금리라는 게 예전에 리보 금리 기억나시죠? 런던 은행 간 하루짜리 금리란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시중의 유동성이 얼마나
말라가고 있냐, 경색이냐, 완화가 되고 있느냐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리버 금리가 런던 은행과 그 담합해가지고 한번 다 이거 하지 마 그러고 이제 소파 금리로 대체됐단 말이에요. 저금리가 튀면 위험해지는 거죠. 경색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10월 말일 날이 47bp,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정책 금리를 미국 정책 금리가 하단으로 3.75 상단이 4%잖아요. 네. 이걸 보고 Effective Federal Fund Ratio라고 해서 EFR이라고 합니다. 이 하단 금리 3.75에 딱 붙어서 형성이 되는 게 소파 금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가 0.47이라는 얘기는 정책 금리의 하단 3.75에서 47bp를 더 얹어줘야 자금을 그러니까 뭐 속된 표현으로 땡길 수 있다. 네, 이거거든요. 네. 경색이 심해진다는 얘기죠. 보세요. 10월 31일 날이 가장 높은 스프레드가 스파이크했던 시기 날짜였죠. 10월 말일 날.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쉽게 안 갖고 왔지만 제가 박준 팀이 계속 보여드리는 게 미국의 그 기재부의 통장 잔액이라고 나라의 곳간입니다.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 해서 기재부 그 일반 계정이라고. 아까 이 전 그래프에서 그 유동성이 쭉 지금 줄어들고 있었잖아요. 요 네. 줄어드는 거 대신 노란색이 TJ 잔고거든요, 이게. 네. 7월부터 반대로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TJ 잔고는 급등을 하고 있고 시중의 유동성은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7월 달에 OBBBA 감세안 네. 통과되고 그 네 번째 꼭지가 부채 한도 5조 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1조 2천억 정도의 기재부 통장 잔액을 그러니까 그 부채 한도 상향하면서 그만큼 채권 발행을 하든 더 뿌릴 돈을 안 뿌리면서 나라 곳간을 채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로 돈이 이렇게 몰려가고 계속 빨려 있다. 들어가고 있었던 네.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뭐 거듭되는 얘기지만 비트코인, 유동성 프락스라고 하는 뭐 가상화폐라든가 통화가 늘어나면 금은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통화가 지금 계속 속된 표현으로 쪼그라들고 있으니까 금 가격이 흔들리는 거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 위주로 지금 해소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동성 이슈라고 봐요. 그런데 좀 돌아왔는데 소파 금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소파 금리가 1월 28일 날 37bp 이게 16bp, 17bp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오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아까 TJ 잔고가 아까 제가 말씀하다 말았는데 10월 말일 47bp 스파이크했던 그 날짜에 TJ 잔고가 사상 최고치 1조를 딱 찍어요. 네. 그러니까 빨아들일 만큼 채워놓을 만큼 다 채워놨다는 얘기죠. 네. 이제. 정부로 돈이 다 들어갔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지난 10월 말이었나요? 연방정 셧다운 종료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언젠가부터는 뿌리기 시작하겠죠. 네. 그게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뿌릴 거라고 봐야죠. 그럼 내년에는 이게 뭐 정부에서 먼저 돈이 뿌려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늦어도 1월이니까 네. 제가 볼 때 그래서 돌아왔지만 12월 연말 랠리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최근에 1조 달러 10월 말 딱 1조 달러 찍은 다음에 한 달 동안 천억 달러인가를 뿌렸어요. 그래서 네. 9천억 달러까지 갔다가 최근에 다시 900억, 500억 달러가 살짝 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제가 그제까지 좀 지난주까지 괜찮았다가 어제 좀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유동성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뭐 돌아왔지만 하여튼 뭐 내년 늦어도 1월, 12월 중에 분명히 정부 지출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일단은 지금 시장 관점에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유동성이 그냥 단기로 10월부터 11월까지 정부로 흘러 들어갔을 뿐 그렇죠. 현재로서는 유동성 리스크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일단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저희가 11월 들어서 묘했던 게 비트코인 떨어지고 금 떨어지고 민주식 떨어지고 M7도 조정을 좀 받으니 갑자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랐어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3% 이제 3.3%대까지 쭉 올라가다가 지난주에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다시 3%대로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힐드 스프레드의 그 뭐 페드에서 집계하는 그 데이터를 보면은 최근에 좀 오르긴 올랐었어요, 확실히. 그럴 수밖에 없죠.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면 정부가 TGA에서 정부 돈을 뿌린다는 거는요. 공무원들의 월급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지만 국방비 예산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 산업계의 지원을 계속 지원금, 해줬던 것도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깜깜이었단 말이죠. 네. 셧다운이 되면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들 중에서는 굉장히 프라임급이 있고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가 있고 하이힐드급이 있잖아요. 네. 그럼 어디가 먼저 경색이 하이힐드가 될까요? 먼저 이제 그래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뜬 건데 네. 그나마도 지금 한 350bp 될 겁니다. 네. 역사적으로 미국의 하이힐드 평균이 500에서 700bp예요. 근데 보통 지금 시대에는 500bp가 넘어가면 터진다는 얘기를 하지 않나요? 역사적으로 하여튼 그렇다는 역사적으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350bp 네. 워낙 낮았던 게 좀 뜨니까 우리가 지금 CDS 프리미엄 오라클 얘기하고 뭐 네네네. KPX 때문에 돈 말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도 미국 전체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의 평균 CDS 프리미엄의
인덱스화하는 걸 CDX라고 하거든요. 네. 다 자료 갖고 오긴 했는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거의 절반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오라클이 그렇게 떴어도. 터지려면 멀었다. 그럼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이 너무 그 자금 여건이 너무 완화돼서 좋았던 것이지 단기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기조적인 전환이 아니라는 거죠. 하락이라는 건. 그러니까 지금은 뭐 걱정할 게 없는데 그 상황에 연말이나 연초에 정부에서 먼저 돈을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는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도 돈을 풀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그렇죠. 갖고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슈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 게 12월 달에 FOMC 금리 인하하냐 마냐죠.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 유동성을 그걸로 해소할 수 있는 이슈가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 유동성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유동성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사실 대변인께서 우리 대기실에서 비트코인이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 유동성의 지표가 되고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뭔가 선제적인 무언가 기준이 되는 것 같은 게 약간은 슬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좀 급격하게 비트코인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아니, 제가 계속 유동성 갖고만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그것만 준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다 유동성이 연결이 됩니다. 네. 자, 제가 절대 가상화폐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상화폐는 펀더멘털 없다, 내재 가치 없다. 네네.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거냐? 결국 유동성 게임이라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 매수세가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던지는 사람이 많으면 빠지는 그 이상 이하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유동성의 프락시라고 봅니다. 유동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내 한 10분 동안 지금 유동성 얘기했잖아요. 유동성이 최근에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가상화폐 유동성의 프락시라고 하는 가상화폐가 가격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뭐 연말까지도 조금은 반등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쪽이신가요? 그거는 아무도 모를 텐데 유동성의 여건은 분명히 해소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정책을 계속 진행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고 지난번에 미니 지방선거 3군데에서 참패했잖아요. 물론 그 지역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긴 해요. 그런데 여론이 지금 싸늘하게 식어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파열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중간선거에 말이 중간선거는 완전 총선거입니다. 상원의 3분의 1, 하원의 전부, 지방이 아니고 50개 주의 주무장관 3분의 2가 다 선거에 돌입해요. 이거 놔뒀다가 만약에 공화당이 져버리게 되면 트럼프 식물 대통령 돼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나오는 멘트, 말씀 나온 김에 계속 얘기하죠. 3주 전에 알래스카의 원유 매장량이 어마어마하죠. 그게 환경 문제 때문에 다 막아놓고 있었거든요. 그거 승인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 2주 전인가 식품 관세 다 면제했죠. 200개 품목에. 맞아요. 물가를 낮춰줘야 서민의 여론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또 그 엔비디아 지난주에 별로 이슈는 안 되던데 엔비디아의 호퍼 그동안에 저사양만 수출하도록 제한돼 있었잖아요. 지금 저 트럼프 책상에 검토 보고서가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그래서 젠슨 왕이 인터뷰할 때 중국 시장이 아주 크고 중국에 수출을 하면은 우리 미국에도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트럼프한테도 타코했다, 말 바꾼다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친시장주의자고 기업인 출신이에요. 그 양반이 정치적으로 레토릭을 막 던진다고 해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 바가 다 있어요, 이 양반은. 왜냐하면 제가 미국을 전공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겠죠.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시장 서포티브한 정책을 스탠스를 계속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중간선거가 남아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변동성이 굉장히 걱정할 문제인가 아니면 저가 매수를 할 기회인가 저는 후자라고 압도적으로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시작이 지금 근데 이건 제가 꼭 질문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가 매수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근데 요 화면을 조금 연결을 좀 해주시면은 지금 저가 매수라고 보기에는 현재 미국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죠. 미국 주식을 되게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미국 주식을 해왔었는데. 코로나 이전 기준에서는 이제 미국 주식들의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지금 포드 PR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선반영한 포드 PR이 애플 기준 31배. 그리고는 엔비디아도 계속 이제 20 후반대에서 놀다가 최근에 조정 좀 받았는데 24배. 구글 최근에 이제 쭉 이렇게 좀 올라오면서 지금 28배까지 포드 PR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현재 PR은 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 35배, 40배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시장에서 IT 버블도 계속 들고 나오는 이유가 IT 버블 때는 이거보다 더 높긴 했지만 우리가 2010년대 말 그대로 골디락스라고 불렀고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성장하던 그 시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뭐 저희가 보던 숫자에서 지금 한 20% 정도씩은 다 올라 있으니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일단은 뭐 스마트머니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 맞는데 너무 비싸지 않냐. 기대 수익률 값을 채권이랑 놓고 보더라도 야 이거는 채권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성장률이 너무 많이 반영돼 있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얼마나 믿으세요? 일단은 이제 역사적 평균 대비로 한 20% 높은 그렇죠. 거는 사실이니까. 과거 대비해서 비교하는 네네. 거일 뿐이죠. 네. 그런데 과거에 뭐 적당했다고 생각되는 펄을 뚫고 지금 미국 시장이 올라와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올라 있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4년도 이후에 제가 94년부터 항상 보는 이유는 네. 82년도에 미국판 퇴직연금 401K가 시행을 했어요. 네. 그리고 10년 시행착오 겪다가 9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요. 네. 그때부터 S&P 500이 94년도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S&P 500이 몇 프로 상승했게요? 94년도부터요? 30년입니다. 그러면은 1000%는 넘을 것 같습니다. 1280% 상승했고요. 와. 달러 기준입니다. 이거는. 네. 원화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2430% 상승했어요. 같은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요즘 뭐 미장한다 하는 게 오버하는 말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달러 기준으로 S&P 500이 1280% 상승, 원화로 환산을 하면 2430%,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올해 한 60% 떴습니까? 70% 떴죠. 감안해서 340% 상승했어요. 그러면 그 30년 동안 거의 수익 상승을 했는데 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밸류에이션의 부담, 노이즈가 있었을까요? 그걸 다 깨고 올라온 게 미국 시장이고, 그래서 좀 확대하자면 패권국의 묘미라는 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결국 우상향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포워드 P를 볼 때 저는 사실 트레일링보다는 포워드가 더 맞다고 봐요. 네. 그런데 포워드 P로 지금 26배, 뭐 30배 안 되죠, 평균. 그 트레일링 P로 엔비디아가 44배, 알파벳이 한 31배 정도 되거든요. 이게 비싼 거냐 싼 거냐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저도 미국 주식을 보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포워드 P가 20 중반대 정도면은 아 선반영되었고 이 정도면은 비싸도 살만하다였는데 지금은 지난 3년 동안에 그러니까 2022년 바닥부터 올라오면서는 시장에 물론 스마트머니도 많고 유동성도 많아졌는데 지금 기준이 30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24배, 25배 하던 기업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30배에서 거래되는데 이걸 우리가 당연하게 느껴야 되는 건지 저는 당연하게 느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네. 재미없는 얘기를 하죠. 먼저 네.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저는 수출 주도형 네. 국가였던 과거 20, 30년 전 대비 미국 경제 자체가 좀 좋게 표현하면 어드밴스 됐다고 생각해요. 네. 산업 구조가 이미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도화됐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과거 같으면 자본이라든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었다면 네. 그때는 뭐 이렇게 뭐 철강, 뭐 석유, 화학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 지금 끌어가는 게 어떤 산업들이죠? 다 IT, 테크 뭐 이런 AI, 것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은 자본이라든가 노동 그 의존도가 굉장히 낮아요. 참고로 엔비디아가 지금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죠. 네. 이거 100만 원짜리 만들어가지고 비용 얼마나 쓰고 한 70% 남긴다 이게 이거거든요. 일반 제조업체 중에 그로스 마진이 몇 프로나 되는 줄 아세요? 자동차 20%, 30%? 10%도 안 됩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 같은 데는요 5%도 안 되고요. 네. 엔비디아가 지금 그로스 마진이 70%고 알파벳이 59%, 네. 59%. ROE만 한번 볼까요? 애플이 170%예요. 아, 그러니까 애플 하루에는 근데 자사주 소각 때문에 어쨌건 네. 자사주 소각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쵸, 현금이 그쵸. 많으니까 하는 겁니다. 네. 엔비디아 ROE가 107배예요. 그리고 나머지 평균이 50배입니다. 과거에 이런 기업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노동 의존도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화돼 있다는 것이죠. 고도화돼 있고. 그쵸.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밸류에이션도 한 단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쉬운 표현으로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얘기는 이게 이렇게 보냐 저렇게 보냐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비싸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만큼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그러네요.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차트를 보여주신 김에 좀 네. 궁금해진 게 요즘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빅테크를 AI에 대한 쏠림 현상이 대표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당연한 수준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시장은 참 현명한 것 같고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올해 1월 1, 4분기에 레리 앨리슨이 분명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매번 이거 네. 푸는데 레리 앨리슨이 분명히 1,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 때 이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볼 때 AI 인프라 초기 투자 기간이 한 4, 5년 본다.
네. 근데 올 1, 4분기 당시에 초기 인프라 투자 기간도 한 절반밖에 안 지났다. 그럼 1년 지났으니까 한 3년 지났나요, 지금? 네. 23년 첫 GPT부터 보면 2년 10개월 지났죠. 네. 한 1, 2년 정도까지는 인프라 초기가 계속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인프라가 깔아야 데이터 센터도 뭐든 깔아놔야 어마어마한 연산을 그렇죠. 해결할 거고 할 거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건전한 눈높이 과정이라고 봐요. 아. AI가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네. AI 초기 인프라 투자 기간이 끝나면 AI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범용화 확대를 하겠죠. 확장을 그러니까 가시적인 하겠죠. 성과가 그때부터 좀 그렇죠. 나오겠네요. 그럼 그때 가서 이거 캐시아웃을 할 수 있을지 뭐 그 자금 조달을 뭐 캐시를 다시 뭐 이렇게 돈을 못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그 기간 또는 그 즈음에서 눈높이 또는 옥석 가리기는 되겠죠. 네. 엔비디아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회사가 또 올라올지 그게 뭐 구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그때 가서 그런 회사들을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봐서는 엔비디아가 결국 승자가 될까요? 구글이 승자가 될까요? 뭐 그건 양자 승자가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오프닝 멘트에서 제가 네. 등 넘어 들었는데 어떤 거에 투자를 할까? 하나를 투자한다면 네, 네. 저 같으면 6개월에서 1년 투자 기간을 보신다면 저는 구글이고 어. 2년, 3년 좀 길게 본다면 저는 엔비디아 할 것 같아요. 왜냐? 여전히 성장률에 대해서는 엔비디아가 레버리지가 더 셀 것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좀 AI에 대한 왜냐하면 이야기를 수익성 자체가 네. 아무리 구글이 대단해도 엔비디아의 수익성을 따라가지 못해요. 아까 ROE가 엔비디아가 그렇죠. 107%라니까요. 그로스 마진이 70%입니다. 구글이 지금 한 50배, ROE가 50배, 그로스 마진이 한 50%, 60%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수익성 자체를 따라가지 못해요. 현재 아, 구글의 엔비디아가. ROE는 35% 정도 나오고 있고, 예,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게 유튜브도 그렇고 기존의 광고 시장 같은 기존의 이제 캐시카우의 덩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TPU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약간은 장기 성장성에서는 좀 더 엔비디아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는 저희가 시청자 질문이 하나 잠깐 들어와가지고 네.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눈썹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저희 자꾸 하신 저희 아버님 닮아가지고 제가 아, 눈썹이 이거. 너무 좀 길어서 갑자기 분위기가 제가 막 뽑습니다. 아니면 눈썹 근데 너무 네. 포스 있으시고 네네네. 너무 좋아요. 따로 관리는 안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시간이 점점 더 끝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역시나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관심 포인트는 정말 대표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초미의 관심사는 12월 FOMC 회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할지 혹은 지금 차기 가장 유력한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이 케빈 애쉬시 파월 의장과 또 어떠한 성향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좀 종합적으로 좀 굉장히 여쭙고 좋은 싶어요. 질문이시고 지금 이제 하나 남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너무 FOMC죠. 중요하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소신발언 대충 하면 대충은 맞았는데 네. 이번 12월 달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뀝니다. 이게 발표되는 거시 지표가 항상 그때 결국은 발표되는 데이터나 정보를 갖고 우리가 미뤄 짐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발표될 때마다 틀려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그쵸. 해도 분명히 금리 인하 가능성 70% 될 것 같다. 그로부터 일주일 전에는 반반일 것 같다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주 딱 지난주 후반에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또 고용시장 발표된 게 4, 4분기에 월 평균 고용이 한 5만 건 될 텐데 네. 내년 상반기에는 10만 건으로 또 회복을 할 거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탄탄하고 이러면 금리를 굳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베이지북에서도 그렇고 뭐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용 또 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뭐 아직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라고 그런데 하는데 베이지북은 과거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되는 뭐 그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됐고 그 지난주만 해도 이제 주간 실업상 청구권 발표되고 그랬지만 주간 실업상 청구권 쓰는 실시간으로 발표되는 건 상당히 시의성이 좀 있나요? 신뢰도가 높아요. 네. 변경하는 폭도 작고 ADP도 그렇고. 근데 그나마 지금 실시간으로 발표하고 있던 게 주간 실업장 청구권 수인데 주간 21만 6천 건 나왔습니다. 고용 팬데믹 너무 이전 30년 평균이 34만 건이에요. 네. 34만 건 비하면 거의 절반 그렇죠. 가까이 되죠. 노동시장이 지금 붕괴되고 있나요? 전혀 그거 아닙니다. 어. 그 데이터를 보면 또 그래요. 네. 그런데 ADP라든가 이런 거 보면 또 중소기업들의 고용이 박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우리가 AI 시대로 좀 들어오면서 약간은 좀 고용 그리고 또 뭐 실업률에 대한 해석이 약간은 예전과는 좀 달라지는 달라져야죠. 가치가 있죠. 이제 저는 좀 너무 한쪽에 치우친 해석을 경계하자라는 입장인데 뭐 길어지시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네. 하여튼 그래서 노동시장만 보면 분명히 노동시장이 지금 뭐 S&P 글로벌 PMI라든가 거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하부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보면 고용이 조금씩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주간 실업상 청구권 수라든가 ADP 민간 고용의 실제 헤드라인 숫자라든가 또 어제 발표된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물가도 거의 정확하게 맞춰요. 네. 골드만삭스 예측 자료를 보면 또 고용시장이 또 그렇게 망가지는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또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큰 축, 이제까지는 노동시장이지만 또 하나 다른 축이 물가죠. 네. 물가가 지금 FMC 위원 투표권자 12명 중에 한 2명 빼고 나머지가 딱 5대5로 갈려 있습니다. 네. 목소리도 똑같아요. 찬성 쪽은 물가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노동시장이 지금 붕괴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려야 돼. 네. 근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노동시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렇게 망가지는 그림은 아니야. 조금 안정화는 되고 있고 좀 김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물가가 심각할 것 같아. 그래서 반대. 근데 저는 이 구석구석에 물가는 크게 문제 안 될 거라고 봐요. 제가 보는 이제 실시간 물가 지표, 네. 트루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보면 막 심각하게 튀는 모습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떠안고 있다든가 또 떠안을 수 있는 근거를 OBBA에서 줬죠. 설비 투자했던 거 한 방에 그냥 100% 다 비용 처리해 준다거나 세금 인하해주고 그러니까 버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요소를 줬기 때문에 물가가 심각하게 안 뜨는 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은 키는 노동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노동시장이 이게 발표되는 데이터마다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에는 저는 굳이 한 60% 이상 정도 인하 확률로 배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존 윌리엄스라든가 뉴욕 연방총장이 계속 지금 인하 막 멘트 날리고 네, 있잖아요. 네, 네. 보통 같으면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뉴트럴라이즈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찬성, 이 사람 반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뉴트럴라이즈를 해줘요. 네. 여론을. 네. 근데 그 금리 인하라는 굉장히 스트롱한 보이스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도 누구든 제롬 파월이 지금 스탠포드 강연할 때도 그런 멘트 안 했어요 지금.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심 뭐 그렇게 컨센서스가 자기네들끼리는 이번에 한번 인하하자 이게 아닐까라고 월가에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조금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일단은 12월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는 좀 기정사실화가 됐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하고 넘어간다면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미국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네네. 지금 살짝 시장에서 우려가 되고 나오는 건 오늘도 지금 유럽의 물가가 나왔는데 지금 ECB 쪽이나 아니면 영국 쪽에서는 유럽의 물가 상승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가끔씩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오히려 지금 뭐 기업들이 마진을 희생한다든지 이런 걸로 물가가 좀 잡히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식품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갑자기 면제를 했다. 뭐 커피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를 했다. 그리고 월마트에 이런 통계를 내봤더니 우리가 뭐 작년 대비 뭐 이렇게 뭐 칠면조 가격 떨어졌고 계란 가격 떨어졌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오히려 저는 유럽이 지금 이미 금리가 2%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유럽에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주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주의해야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유럽의 인플레나 유럽의 그런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제가 네. 거기 뭐 투자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 자세히 안 봅니다. 네. 네. 저는 모르는 건 모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네. 전 세계 특히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그 유럽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네네.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 네네네. 유럽이 물가가 천정부지가 뜬다고 해도 네네네. 결국은 이게 채권 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미국의 10년물이라든가 금리 튀는 게 문제잖아요. 네네. 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서론이 너무 길어서 말씀을 다 못 네. 드리겠는데 참고로 지난 7월 달에 OBBB 그 즈음에 FRB 연준에서 개정안 하나 통과를 시킨 게 SLR이라고요. 네.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거를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네. 그 뭔지 아시죠? BIS 적용하는 그 은행들 네네네. 자본 요건 네. 그거를 5%에서 3.5에서 4.5로 단계적으로 인하시켜 주는 건데 네네네. 그걸 시행하는 게 내년 1월부터 시행해요. 자,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동안에 자본금을 더 많이 쌓느라고 시중 자산에 투자를 못했던 시중은행들이 네네네. 그 글로벌 뭐 시스테미컬리 임포터드 뱅크러비티 GISB 상위 7개 은행에서만 SLR 규제 완화 덕분에 미국 채권을 살 수 있는 규모가 2조 달러 정도 이렇게 뽑았던 기억이 나고 네. 전체 금융기관들에서 SLR 규제 완화 덕분에 미국 채권 또는 자산들을 살 수 있는 규모가 적게는 5조에서 10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일본이 미국 채권을 갖고 있는 총 사이즈가 1.1 트릴리언 달러예요. 미국 은행들에서만 적어도 1.5에서 2조 달러 정도의 채권을 살 수 있는 매수혈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유럽이건 중국이건 물가가 뜬다고 해서 자 미국의 10년물 시중 금리가 따라서 뜨긴 하겠죠. 네. 그래서 다 1월 달에 SLR 시행할 거고 그럼 시중은행에서 어마어마한 국채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안정 내지는 튀진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미국 찬양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런 거 저런 거 앞뒤 다 재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실효성 있는 정책 공약을 발휘를 합니다.
어제 근데 우리가 유럽, 네. 근데 방금 얘기 들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난 거는 그만큼 지금 시중의 유동성으로 뭔가 채권 시장을 베센트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내년도에 채권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연준은 매파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제가 아까 네. 보도 이게 되게 어려워요 지금. 네네네.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면 그런데 분명한 건 어제도 발표됐는데 지급 준비금 관리라고 해서 은행들 준비금 그 이렇게 금리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런 거거든요. 그 미국 국채 자산 매입을 다시 이제 1월부터는 매월 뭐 MBS 만기되는 거를 대신 200억 달러 매월 살 거고 또 플러스 신규 매입을 또 할 계획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매월 300억 달러에서 많게는 400억 달러 정도의 자산 매입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네. 자산 매입한다는 얘기는 시중에 채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돈 뿌린다는 산 거죠. 돈이 시중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저런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되게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믹스해서 연말에 저는 랠리가 있을 거라고 확신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요. 네.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남는 시간에는 아무래도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고 이야기를 안 해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도 여러 가지 또 시나리오들이 또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두 가지만 시간 다 됐으니까 짧게 네. 말씀드리죠. 작년 7, 8월 달에 엔캐리 청산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다고들 핑계를 댔죠. 네. 2주 전에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가 22만 건 수준에서 39만 건인가까지 확 튀면서 미국 네. 경기 불안 때문에 흔들렸던 거지. 네. 그때 전 세계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CFTC 엔화 순매수 포지션 보면요. 그때 당시에 마이너스 18만 계약이었어요. 네. 이게 해석하는 건 뭐냐면 이게 청산이 다시 되면서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청산되면서 엔화를 다시 사지 않겠냐. 그래서 미국 자산이 다 빠져나가지 않겠냐. 미루어 짐작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럴 수 있었죠. 마이너스 18만 계약이었으니까. 지금 5월 2일 날 18만 계약 플러스였다가 최근에 줄긴 했는데 4만 6천 계약이야 아직. 네.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청산이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서 엔화를 팔면 팔았지. 네. 그래서 뭐 엔캐리 BOJ가 인상을 시킨다고 했죠. 네. 맥스 50bp, 25bp 아닙니까? 정책금리 0.5, 미국이 4%입니다. 네. 여기서 25bp 올려도 3.75, 3.5 금리 차예요. 보수적으로 일본 저금리에서 투자했던 엔캐리 트레이드를 보수적으로 환해지를 해도 1.5에서 1.5% 빼자고요. 그래도 2% 금리 차입니다. 네. 그 정도면 만족하는 성격이 대부분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에요. 아직까지는 엔캐리는 이렇게 뭐 이슈가 될 만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도 네. 크게 문제 안 될 거라고. 아니 이번에 미리의 사전에 경고성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네. 막상 시장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도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네. 우려하는 것만큼 시장이 너무 하락하지 우려 안 않을 하셔도 될 것 거다 같아요.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끝으로 요 차트 하나만 좀 띄워주시면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제 엔화에 대한 발언이 BOJ 발언이 나왔을 때 엔화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지금 제자리로 다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뭐 일단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엔화가 추가 약세로 갈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본 정부가 돈을 풀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엔화가 지금은 150 중반대인데 162엔이라고 하는 전 고점, 역사적 고점 넘어가면은 또 거기서 또 롱숏 게임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죠.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일본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는 추가 약세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160엔을 넘어가면은 그때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건지 160원이 보이면 진짜 네. 조심은 해야죠. 그런데 네네. 여기서 추가로 악재가 뭐 이렇게 약세가 될지 이건 아무도 모르죠. 네네네. 결국은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네네네. 식으로 가냐는 건데 네. 이번에 우에다하고 미팅해가지고 네. 완전히 다 풀자 완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금융통화는 또 용인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살짝 흔들렸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 다카이치도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똑똑한 네. 사람이다. 합리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금융통화 정책은 알아서 해. 네. 그러니까 나라의 근간 통화 시스템을 유지를 하자는 얘기죠. 그 자율의 어떤 신경망을. 그러면서 이분이 원하는 거는 재정 정책 쪽에 뿌리겠다는 거거든요. 아주 효율적인 겁니다. 아베 때랑은 살짝 다르네요. 살짝 다르죠. 네. 그러니까 진보했다고 저는 보는데 네. 재정 정책 결국은 돈이 그러니까 뿌려대긴 뿌려대는 거지만 네. 재정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경제가 만약에 체질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통화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좀 강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시장의 자율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난 주말인가 우에다 그러니까 총재랑 만나서 했을 때 다카이치 이 사람이 아베 신봉자긴 한데 확실히 배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뭐 엔화 쪽에 막
추가로 약세가 심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이충광 레그럼 투자자문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제가 딱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펀더멘털 없다, 내재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유동성의 지표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해주셨고 그리고 유동성 리스크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관련돼 가지고 고평가는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가 매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올해 연말 내년 연초에는 정부가 또 유동성을 풀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산타랠리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오셨을 때는 산타랠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그리고는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는 채권 시장에 대해서 어려운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다음에는 또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 많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